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61명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2,000명 아래로 살짝 내려온 거죠. 자, 하지만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은 계속 70%가 넘으면서 확산세가 다시 수도권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모더나 백신의 구체적인 수급 일정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루마니아에서 150만 3천 회분의 백신이 추가로 도입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재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표가 2,000명쯤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거의 2,000명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잘 방역이 되고 있는 건지, 좀 그래프는 어떻게 좀 내려갈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접종률이 높은 다른 국가들, 특히 뭐 이스라엘이나 영국을 보면 확진자 범위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접종률이 그런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는 그런 상황만으로도 일단은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전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일단은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고 지금의 거리두기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제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게 추석 이후에는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근데 왜 이렇게 최근에는 70%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에 사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계속 시소를 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연휴 기간 또는 이제 휴가 기간이 이제 맞물려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지방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 일부가 거기서 감염되고 지금 수도권에 와서 이제 확진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수도권 내에 이제 휴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수도권의 상황을 악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부가 내일 추석 방역 대책 그리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아마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내용들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어제 이제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했고 생활방역위원회도 열렸는데요. 일단은 이제 추석 안에는 그래도 가족들이 지금 지난 추석도 그렇고 지난 설에도 가족들이 계속 못 모였지만 네. 지금은 이제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니까 일단은 가족 간 특히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추석 이후까지 지금의 방역 상황들을 좀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4주로 하려다가 이제 2주로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정말 4주 정도로 해서 추석 이후 한 주 정도까지 길게 이제 좀 긴 호흡을 가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지금 기준들이 4단계인 수도권은 이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어떤 데는 인원 제한이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명 제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정부가 준 대규모 점포 그리고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추석 연휴 때문인지 좀 어떤 조치들이 내려진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준 대규모 점포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준 대규모 점포란 무엇인가? 네.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이른바 이제 SSM 이런 이제 좀 대형 슈퍼마켓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간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이 적용이 됐는데 이 SSM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수칙들이 적용되지 않아서 최근에 집단 감염 사례가 뭐 일어나기도 하고 예. 이랬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단계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의 경우에 내일부터 좀 출입 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SSM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경우에 뭐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간격을 1m를 이제 지켜서 이제 이동해야 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제 수칙을 적용하라라는 게 방역 당국의 권고입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하신 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계속 방역 점검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도 하던 방역 점검이라는 걸 강화해서 뭐 마스크 착용 여부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대로 소독이 잘 되고 있는가, 방역 수칙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이용객들이 몰리는 것 자체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 예. 그걸 위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죠. 이 대책 중에 하나로 온라인 판매전이라든가 이런 좀 서비스를 강화를 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굳이 전통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좀 쇼핑을 할 수 있는 이런 수단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좀 면밀하게 좀 찾아보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용하는 게 여러모로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거의 2년 가까이 되면서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영업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 못하면 그럼 지원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자영업자분들 만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일단 이것은 자영업자 비대위라든지 이런 좀 자영업자들이 지금 상황에 방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체들하고 이제 청와대하고 지난달 27일에 이제 좀 처음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보도가 된 건데요.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청와대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단체와 어떤 뭐 비서관 이런 형식으로 만난 건 뭐 처음일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방역과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그러면 청와대에 가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이것이 여러모로 이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방역 정책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전환해 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른바 위드 코로나라고 부르는 뭐 언론에서 그렇게 통칭하는 좀 치명률과 사망률 위주로 좀 관리를 해달라는 이런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러한 요구들을 좀 듣고 충분히 좀 검토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다만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중요한데 방역 대책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목소리만 듣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 그리고 또 의료진들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고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 방역 당국의 어떤 추가적인 결정, 논의와 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 논의가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의 어떤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네.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자영업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확실한 대답까지는 못 들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자영업자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네. 결국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는 것은 방역 대책의 연장선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예. 이 경제적인 요구라는 것도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서 사실은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는 충분히 이제 수렴을 해야겠지만 네. 결국 결정은 이 방역 당국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제 오늘 새벽이죠. 보건의료 노조 정부가 합의를 했잖아요. 이제 오늘 아침에 원래 7시까지 안 되면 파업을 하겠다 했는데 참 다행인 상황인데 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그 보건의료 노조의 노고, 고생, 고마움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지원은 많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이제 아마도 이런 보건의료인이 파업을 한다 그랬을 때 가장 우호적인 국민들의 반응이 있었던 건 아마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만큼이나 이제 뭐 간호 인력이라든지 또한 이제 의료 보조 인력들의 소진이 상당한 시점에 있어서 어떻든 이번에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부분으로 시작이 됐고요. 네. 주된 요구 사항들이 일단은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이런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제 치료하는 그런 간호 인력이라든지 이제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해서 일단 규정을 정해라. 그러니까 어떤 데는 너무 소진되고 있고 어떤 데는 사실 거의 여유 없이도 진행되는데 네. 측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근무자들이 되게 위험을 감수하고 하고 있으니까 생명수당 같은 이제 수당을 이제 그 근무하는 조건에 맞춰서 제대로 지급해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우선 됐고요. 그리고 예.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공공의료들이 이제 상당히 고생하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 팬데믹이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들이 공공의료기관들을 좀 많이 만들고 또 예. 공공의료기관들의 표준적인 모델들을 만들어서 계속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중에 당장 시행될 거는 많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럼 정부에서도 동의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 약속한 부분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순항하는 거고 네. 그게 또 약간의 좀 잘못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대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 코로나 변이 뮤라는 것을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보고가 된 건 1월인 것 같은데 어떤 변입니까? 일단 뭐 뮤 변이 계속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의 이제 좀 원래 명칭으로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쉽게 이제 표기하기 위해서 그리스 문자를 통해서 이제 지금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지금
우려 변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뮤 변이의 경우에는 일단 관심 변이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 우려 변이보다는 관심 변이가 뭐 한 단계 낮은 어떤 그러한 좀 문제가 되는 그러한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WHO는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뮤 변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콜롬비아에서 지난 1월에 첫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거의 이제 뭐 40%가량이 아마 뮤 변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남미나 유럽의 39개국에 퍼져 있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백신이라든가 그리고 치명률 그리고 어떤 감염력에 있어서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되는가 이런 것들은 아직 명확하게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규명된 바는 없어서 예.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영향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건 좀 우려가 이제 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WHO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여러 가지로 점검을 했을 때 이게 베타 변이와 비슷한 어떤 양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타 변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델타 변이처럼 그렇게 이제 좀 강한 확산력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물론 이제 기존의 바이러스보다는 확산력이 컸겠죠. 예. 그런 건 아니었지만 치명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백신에 대해서 백신 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게 WHO 보고서의 이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뮤 변이를 포함해서 사실 뭐 일본 남아공 곳곳에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고 있고 또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궁금한 게요. 기존의 백신들로 이런 변이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별로 이제 백신의 이제 예방력을 얼마나 회피하는지 여부가 이제 사실 결정이 돼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기존 이제 백신들을 뭐 추가 접종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예방 효과, 특히 중증 예방 효과는 생각보다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이제 이미 그 평론가님께서 언급하신 이제 베타 변이 같은 경우는 백신의 효과를 또 상당히 많이 떨어뜨린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을 때 이게 백신의 효과를 많이 떨어뜨리냐 또는 전파력이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의 파급 효과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백신의 효과를 많이 떨어뜨린 변이가 나오고 사실 그 백신의 효과를 많이 떨어뜨린 변이가 만약에 주 바이러스로 유행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을 새로 개발해서 대응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뮤 변이도 마찬가지고 뭐 베타 변이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그 분석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분석 작업에서 백신의 효과를 많이 회피하고 그게 유행의 상황들을 악화시킨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백신 개발에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또 변이가 된다면서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맞는 그 백신이 만들어지려면 초반에는 새로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이 어렵다고 한다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들, 특히 mRNA 백신이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나 또는 이제 단백질 합성 백신이 가장 주되게 사용되는데 네. 이 방식들이 유전자 자체로 만든 백신인 경우도 있고 예. 유전자 재조합을 하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 서열만 확인이 되면 바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은 3주 정도면 시제품이 나올 수 있고 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2달이면 이제 시제품이 나오고 임상 연구의 과정들도 기존 처음 나왔을 때는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지만 이런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백신 형태 조금만 변형한 거니까 그 임상 연구의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뭐 백신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면 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그러니까 베타 변이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약회사들이 다 베타 변이에 대한 그 백신을 만들고 있었는데 예. 중간에 델타가 나오면서 델타가 갑자기 되니까 지금 또 델타에 대해서 바꾸고 이렇게 계속 쫓아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예. 어느 정도 네. 코로나가 안정된 상황이 되어야 이런 백신, 그러니까 변이 발생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곡차곡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더나 우리 정부가 모더나 측에 갔잖아요. 미국에 정부 당국이 거기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아서 뭐 100만 회 먼저 받고 700만 회 이번 주에 주겠다까지 발표가 났는데 안 줘요? 뭐 그러게 말입니다. 계속 네. 모더나에서 이제 공급 차질이 빚어져서 우리가 미국까지 가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약속도 받고 심지어 이제 구두 약속으로는 안 되니까
그 주 주말에 문서로 달라고 해서 이제 문서로까지 받았죠. 어떻게 예.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번 주까지 701만 회분을 어쨌든 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101만 회분만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600만 회분이 과연 들어오겠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언론에서도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또 방역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나온 보도를 보면은 오늘 오후에 일단 102만 회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기서 좀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102만 회가 그냥 들어오고 나서 끝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계속 순차적으로 약간 뭐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뭐 당겨지기도 하고 뭐 이런 좀 변동은 있겠지만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라고만 하면 일단은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지가 관건이고 예. 그걸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모더나 백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방향에서의 백신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부와 방역 당국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루마니아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겠다고 하는 이 백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총 150만 회분을 루마니아에서 들여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중에 파이자가 105만 회분 정도, 그리고 모더나가 45만 회분 정도입니다. 근데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그 전에 우리가 루마니아에 일정 정도 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또 상호 어떤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호혜적인 차원에서 이제 공여를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해서 이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와 방역 당국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추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백신 구입할 때 모더나만 그런 건지 왜 이렇게 계약 자체가 불명확한지 계속 이들이 안 준다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뭐 모더나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다른 제약사도 다 이런 거예요? 이제 다른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전혀 이제 공개된 바는 그죠. 없지만 예. 일단은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계약 방식 자체는 비슷하게 계약이 되기는 했는데 예. 다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대기업이기도 하고 백신 생산 공장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물량 보급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사실 없고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이미 계약분 2천만 회 다 이제 이미 공급을 마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모더나 자체가 회사가 이제 워낙에 연구 중심의 벤처 기업이고 생산 공장을 자기네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 위탁해서 이제 공정을 운영되고 있고 또 이런 이제 아주 대량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네. 자꾸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벤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약간 운영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조건에는 좀 불리한 계약이 있더라도 다른 데는 다 지켰는데 네. 모더나는 계속 그 불리한 조건에 아. 맞춰서 그냥 자기네대로 대응하고 이제 거의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정도의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서 모더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어서 상당히 지금 좀 이렇게 여러 국가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 맞긴 맞습니다. 예. 네. 접종 이야기로 이어가 보면 요즘에 잔여 백신이 꽤 많이 남아 돌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네. 그래서 좀 대량으로 폐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을까요? 네, 이 부분들은 좀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 잔여 백신을 주로 맞았던 연령층이 20에서 40대가 네. 너무 늦어지니까 그래서 그 전에 나온 잔여 백신들을 다 소진하면서 맞고 있었는데 예. 지금 20에서 40대가 이제 자기 연령대 접종이 시작되다 보니까 접종을 뭐 당길 이유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잔여 백신을 신청할 대상들이 이제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일부 이제 남는 물량들 하루에 뭐 2~3명 정도씩 기타 의료기관에서 남아서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보충할 수 있는 게 접종을 이제 확대하기로 결정된 연령대 뭐 이제 소아나 이런 거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뭐 임신부들 같은 경우는 원하면 지금이라도 잔여 백신 맞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접종과 관련된 부분도 10월 이후에 결정이 됐는데 일단 일정이 좀 빨리 오는 대상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의료진들이라든지 일부 대상들은 10월이면 이미 6개월이 넘는 대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예. 그런 대상한테 백신 접종 물량 약간 돌려서 맞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최소화시키는 전략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걸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제안하고 그러는 겁니까? 생활방역에는 이런 쪽은 이제 방역과 아니에요? 관련된 측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나 이런 데서 의견들을 교환하고 어떤 건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좀 접종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저희가 짚어봐야 할 만한 부분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을 굉장히 빨리 시작했고 네. 또 백신 접종 모범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최근의 신규 확진을 보면 또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네.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교훈으로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 가장 빨리 접종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초기에 가장 먼저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켰다가 이제 막상 델타 변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사망자는 지난 겨울보다는 적지만 사망자도 지금 이제 슬금슬금 늘어나는 상황들이 지금 예.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윗 코로나의 전략들에 있어서 너무 급진적인 그런 방향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스크 착용도 실내에서 안 해도 되고 예. 그다음에 그냥 어디든 마음대로 이제 다닐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 상황에서 델타 유행이 시작이 됐는데 이미 풀어져 버리니까 그거를 반대로 돌리려고 하니까 국민들의 공감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과 같은 요구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뭐 접종률 올라가고 확진자도 줄고 사망자 줄기 시작하면 위코로나 전략하면서 빨리빨리 풀라는 요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벤치마킹해서 아주 점진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형태로 지나가야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들을 맞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는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봐야겠는데요. 백신 접종 이후에 부정출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글도 올라왔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이제 월경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네. 월경량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분들 얘기가 좀 실제로 저희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예. 폐경기 다 됐던 분이 갑자기 낭량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젊은 층에서 월경을 안 하던 시기에 빨리 한다든지 월경이 한번 지나가서 깜짝 놀란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많기는 많은데 예.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 근거들은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월경도 일단 이런 면역 반응 이런 거 영향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인과관계는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백신을 처음 맞아 보니까 네. 맞고 나서 조금만 이상해도 이거 백신 때문인 아닌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여쭤보는 것 같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같은 분이 많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코로나 국민 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88%까지 준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거 그냥 그 신청을 해야지 오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네. 본인이 받을 수 있었던 그 국민지원금이라는 것은 국고에 기속이 되거나 지자체 재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예. 신청을 해야 되는 기한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88%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이 88%라는 기준에서도 좀 볼 수 있듯이 네. 형평성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이 대단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6월 기준 부과된 이제 국민 건강보험료 예. 기준으로 해서 이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는데 네. 이 중에서도 1인 가구나 2인 가구인데 맞벌이인 경우에는 또 기준이 또 달라요. 네. 그리고 기준에 들어간다고 해도 일정 액수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또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이제 확실하게 먼저 신청하기 전에 이제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 신청하는 날 이 6일 오전 9시에 카드사 홈페이지라든지 앱이라든지 콜센터, ARS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라든지 앱 등등을 통해서 네. 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라는 것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앱을 통해서 이제 이 방역과 관련된 또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공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이제 지금 제공을 하니까 이걸 통해서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럼 신청을 할 때 이제 본인이 받은 뭘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거냐에 따라서 또 신청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뭐 이런 걸로 받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만든 이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가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첫 한 주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그 다음 주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에 가서 이제 신청할 수가 있고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있는 뭐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첫 주에 온라인 신청할 때 이 경우에는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서 끝자리 기준으로 이제 요일제를 시행을 합니다. 마스크 살 때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의 경우에는 끝자리가 1이나 6, 화요일의 경우에는 2나 7, 수요일에 3, 8, 목요일에 4, 9, 금요일에 5, 0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신청 가능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네. 그 다음 주에는 그냥 이제 제한 없이 다 이제 신청 가능하다 이런 점까지 알아두셔서 분명하게 기준을 이제 파악하셔가지고 신청을 꼭 해서 이걸 좀 받아서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아유 나는 되겠지 이런 생각 해도 되겠네요. 그걸 지금 사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산이 크게 늘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